예, 안녕하십니까. 신광철입니다. 제가 이 한국학에 접근하게 된 이야기부터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출판사 사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책을 내달라고. 그래서 무슨 책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만 한옥에 대한 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옥에 대한 걸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한옥에 대해서만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책을 만들어 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저 진짜 아는 바가 없다니까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한옥을 짓는 사람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옥을 인문학적으로 한국인의 정신과 기질을 풀어준 사람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인의 정신이 무엇이길래 저런 한옥을 졌을까? 그러니까 한옥을 지은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옥을 지은 한국 사람은 한국인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인은 어떤 존재이길래 저런 한옥을 졌을까? 그때부터 제가 의심을 가지고 찾아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제가 한국인에 접근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주 저하고 인연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저는 인문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제 인생길을 사실은 다른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를 끌어당긴 것이 한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옥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옥마을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 그 많이 팔린 책 중에서 제가 5권이나 쓰게 됩니다. 이 5권을 쓰게 되면서 결국 만나게 된 것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고대 역사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근원을 알려고 그러는데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한국인의 정신이나 기질을 이해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인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국인에 빠져서 많은 책을 저는 나름대로 썼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환단국이라는 책을 만나지 않으면 한국인을 만날 수 없게 되는 생각을 아주 많이 가져서 제가 결국은 환단국이를 공부를 하다가 소설 환단국이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강사 소개를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학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옥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옥에 빠져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를 한국 문화와 정신과 기질을 알게 되는 통로를 찾다가 결국은 한국 역사를 만나게 되고 한국 역사를 만나다 보니까 지금 한국 역사의 지평을 바꾸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환단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한국 역사학계는 지금 2가지 부류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환단국에 빠져 있는 환빠입니다. 이거는 요 근래에 생긴 거고, 그 다음엔 식민사관에 빠져 있는, 아직도 식민사관에 빠져 있는 식빠가 있습니다. 환빠나 식빠나 둘 다 너무 한쪽으로 강하게 자기들 쪽으로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 중간 지점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진짜인가 의심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탐색하면서 지금 한국인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연설도 많은 강의들이 진짜 참석도 했고 대통령이 나오는 강의까지도 해봤지만 제가 가장 의미 있었던 여기서 강의 하나만 말씀드리면 외교통상부에서 주최하는 한국인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외교통상부에 주최한 그 내용이 초청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나 영사분들하고 한국에 와 있는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국인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뿌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분들의 그 반응이 그렇게 열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인의 공부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진짜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거, 우리가 일상적이지만 그 일상적인 것이 좀 독특한 면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의 변별성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변별성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인을 제가 이해하려고 그러다가 파찾아 들어가서 처음 만난 것이 동이족입니다.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식민사관을 가진 식바들도 동이족이라는 것은 거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국인이 동이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이족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이자예요. 이 이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자. 이 이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큰 활을 쏘는 민족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문화, 금속 문화를 최초로 만든 민족이다. 인자 대신 쓰기도 하고 사람이란 뜻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이자입니다. 그럼 이 이쪽을 이자를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이자로 되어 있냐면 오랑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동이족인데 동쪽에 사는 이족인데 그 이족의 그 이자는 뭐죠? 결국은 오랑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사람, 내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나 자신이 오랑캐라는 얘기를 우리의 국어서전에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나 자신을 오랑캐라는 뜻은 민족이나 부족으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철학적으로 낙후되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중국 쪽에서 오랑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를 우리 스스로 지금 오랑캐라고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래서 우리를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과연 옛날에 이 이자가 오랑캐라는 뜻을 가졌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 30군데에서 제가 이 이자에 대한 의미를 담은 것들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찾아보니까 저는 너무나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우선 사마천 사기. 여러분도 사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사마천의 사기는 아마 이 동북아에 있었던 역사 중에서 최초의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방와리. 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 동쪽 방향에 사는 사람들이 일러서 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자자는 놈자자가 아닙니다. 사람, 그 다음에 물건, 우리가 극존칭을 하는 왕에게까지도 옛날에는 자라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놈자자로 해석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자에 대한 거는 그냥 지칭을 얘기하는 것을 흔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뿌리 저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천 사기에 이 이를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라고 한다. 당연히 중국 쪽에서 봤을 때 동쪽에 삽니다. 그래서 이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동이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라는 글자는 저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뿌리입니다. 그럼 뭔 얘기죠? 사마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현재의 상황에 보다 더 근원이고 핵심이고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동쪽에 사는 그 위대한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어에도 나옵니다. 제가 논어를 번역을 해서 잘합니다. 논어책에 이에 대한 얘기가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자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불사지국이다. 어디가? 구이라는 이 구이는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가 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구이의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 다음에 설문해자가 있습니다. 기원 후 100년 정도 됐을 때 허신이라는 분이 쓴 겁니다. 이것은 한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풀어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설문입니다. 문자, 한자를 풀은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입니다. 근데 여기 설문해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동방지인야, 동쪽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다. 동쪽 방향에 사는 사람들을 동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뜻입니다. 남쪽 사는 사람들을 남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종충하다 그랬습니다. 네 방향을 다 설명을 했는데 남쪽 사람들을 종충하다 그랬습니다. 벌레를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벌레를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예상을 아주 좋게 해석을 하면 벌레가 많은 지역이다. 왜냐하면 따뜻한 지역이니까 곤충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풀면 벌레를 따른다는 겁니다. 남쪽 사람은 벌레를 따른다. 북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종견하다 그랬습니다. 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나 부족을 종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를 따른다. 다시 표현하면 개 같은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높은 거를 비교한 거와 낮은 거와 비교한 거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자하고 한번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공자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자보다 못한 사람이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동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공자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 공자 같은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 막 욕할 거예요. 그래서 욕하지 마십시오, 지금. 진짜 욕할 겁니다. 그럼 저 한 단계 더 올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공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와, 막 주먹 날라올 것 같아요. 근데 걔하고 비교하겠습니다. 나보다 못한 거하고 비교를 할 때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나는 걔보다 못한 인간이다. 나보다 못한, 그것보다. 걔를 따른다 그러니까. 걔보다 못한 인간이다. 야, 이거 진짜 기분 세요. 그럼 나는 동격으로 보면 나는 걔 같은 인간이다. 이거, 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좋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걔보다 낫잖아요. 아무래도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는 걔보다 나은 인간이다. 야,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상을 비교를 할 때 누구하고 비교하는 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국, 그 당시에 사전입니다. 한자를 설명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 곤충과 동물로 비교를 했다는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럼 서쪽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얘기했느냐? 지금 이분들은 이슬람 지역이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종양, 양의 무리를 따른다. 양을 따른다. 나쁘게 얘기하면 양 같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국 삼면은 남쪽은 벌레를 따른다. 북쪽은 개를 따른다. 서쪽은 양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남의 민족을 이렇게, 그것도 그 당시에 백과사전,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적을 수 있나? 근데 실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근데 우리 동이족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몸에 가려서. 오로지, 이 이라는 글자는 오로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전율을 느꼈었습니다. 제가 이 자가 오랑캐라는 뜻만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너무나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쭉 제가 한 30여 개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여기 3개만 적어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종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긴 벌레하고 비교를 했는데 곤충, 개, 양하고 비교를 했는데 우리는 종대하다 그랬습니다. 뭘? 따른다. 뭘? 배. 큰 걸 따른다. 예, 다시 말을 좀 부드럽게 말면 대의를 따른다는 겁니다. 야, 동이족은 대의를 따른다. 그 옆에는 이걸 봤을 때 제가 진짜 전율을 느꼈습니다. 대인야, 야는 이답니다. 대인이다. 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동이족은 대의를 따르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스스로 이 오랑캐라고 우리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진짜 한국인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오랑캐라고 그러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전에까지 지금 적어놓고 있는 이 엄청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옛날 과거의 기록을 보면 여러 군데 30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사마천 사기는 자기들보다 근원이고 으뜸이고 핵심이다. 뿌리다. 우리 동이족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자는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로 배를 띄워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견학을 하러 갔든지 공부를 하러 갔든지 실제 자기가 생활하는 그 구이족들, 구이라는 나라의 삶의 모습, 문화의 모습, 자기보다 앞선 문화의 모습을 찾으러 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문했자 그 당시에 사전이라고 그럴 수 있는 데는 한국, 우리 한국 동이족은 큰 뜻을 따르는 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중국이라는 그 내륙 쪽에 있었을 때 그 중화의 한 부분 쪽에서는 동쪽의 위대한 문화와 국가를 가진 국가가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접하면서 정말
도대체 이 문화가 무엇고 이 사상이 무엇인가를 진짜 찾아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역사보다는 현재 문화를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한국인에 대한 탐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고대의 요소가 우리의 특수성과 우리의 변별성이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여기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보면 우리말은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자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정리는 말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책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원주민이나 파푸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아 같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말을 할 때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언어가 정해지지 않았었으니까 초창기에. 그러면 언어가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어가 정리되어 있는 나라, 말이 정리되어 있는 나라는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은 놀랍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체계화시키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것이 밝혀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듣고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은 핵심적인 말은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도록 여기에 집착을 보이는 면이 보입니다. 물론 예외는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상에서 변하지 않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글자로 되어 있는가, 두 글자로 되어 있는가, 중요한 글자가. 그럼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눈이 한 글자입니다. 눈 밑에 코가 한 글자입니다. 코 밑에 입이 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귀가 한 글자입니다.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 코, 귀, 입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눈, 코, 귀, 입입니다. 정확하게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은 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원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건 뭡니까? 피와 뼈와 살입니다. 피, 뼈, 살. 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별, 달, 해. 한 글자입니다. 정확하게 한 글자입니다. 놀랍게 우리는 한 글자에 아주 집착을 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도 한 글자입니다. 비, 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가 왜 한 글자냐? 두 글자 아니냐? 코. 눈이 두 글자 아니냐? 눈. 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억지 쓰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눈, 귀 뒤에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발음 법칙에 있어서. 정확히 한 글자입니다. 우리는 그 한 글자에 얼마나 집착을 보였는가를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저 자신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축의 수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축은 글자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축과 우리하고 같이 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다를까?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물들은 한 글자고 우리하고 같이 살지 않는 동물들은 여러 가지 12지상 중에 들어있는 것들은 빼버리고 예외적인 걸 아주 빼버리면 대부분 여러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 늑대, 승냥이 뭐 이렇게 다 여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사는 동물들은 한 글자입니다. 소, 말, 닭, 또 뭐 있죠? 닭, 소, 말, 양, 개도 있죠. 네, 닭도 있고 한 글자입니다. 돼지도 가축입니다. 돼지도 한 글자입니다. 돼지는 옛날에 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톳은 받침에 시읒 받침을 해도 되고 티읒 받침을 해도 됩니다. 지금 이제 법칙이 나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톳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톳이라는 말을 일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식을 아기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의 새끼를 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새끼는 망아지, 송아지,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톳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돼지 새끼를 톳아지라고 합니다. 톳아지가 도야지, 도야지가 돼지가 됐습니다. 언어는 끝없이 변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도 새로 나오는 싹이 있죠.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가지가 없다는 얘기. 뭐 동대문 인이해지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그 뜻하고는 전혀 다르고, 싸가지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싹에 아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싹은 뭐죠? 싹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걸 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순이 올라왔으면 또 새순이 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아지입니다. 새순에서 아지가 안 나오는 것이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건 뭔 얘기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싹이 안 나오면 어떻게 죽는 거잖아요. 아주 나쁜 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 의, 예지 이 네 가지가 없다. 전혀. 그럼 신은 뭡니까? 신은 우리가 뭐 5가지를 얘기를 하지 늘 동양에서 4가지 얘기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5가지 인이 예지 신이지.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는 거는 싹에 아지가 없다는 거죠.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처럼 동물한테 붙이는 새끼들을 아지라고 얘기했고 식물의 새끼를 아지라고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중요한 글자들은 진짜로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한 글자고 너도 한 글자입니다. 우리도 한 글자입니다. 옛날에 울 그러잖아요. 울언니 그러고 울타리 그러잖아요. 예. 그 우리가 모여 사는 경계를 울타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나, 너, 울 다 한 글자입니다. 가축 이름도 그렇고 곡물 이름도 놀랍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하고 곡식으로 삼는 것들은 다 한 글자입니다. 보리도 한 글자였습니다. 예. 옛날에 레라고 그랬었습니다. 예. 빛과 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한데 2글자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별, 달, 해, 꽃이 뭐 한두 끝도 강도 그 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한 글자가 너무나 많은데 예외적으로 진정으로 중요한데 2글자로 쓴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민족입니다. 진짜 제천의식까지 지내는, 제천의식이 있는 우리는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기 때문에 땅이 중요하지만 하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늘의 뜻은 한 글자였으면 될 거 아닙니까? 땅이 한 글자니까 하늘도 한 글자. 근데 하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글자로 굳이 만듭니다. 그럼 2글자 만든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뜻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뜻. 그러니까 한 글자에서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2글자를 굳이 넣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필요해서 2글자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늘은 뭐냐면 한 더하기 늘입니다. 한늘입니다. 한은 크다, 하나다는 우주 전체를 얘기할 때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한 공간인 한입니다. 늘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늘이라고 합니다. 늘.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 시간의 연속성 늘. 그래서 한늘은 무한 공간인 한과 무한 시간인 늘이 만나서 한늘입니다. 여기서 니은이 탈락해서 하늘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글자에 집착을 했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란 뜻도 그런데 사람이란 뜻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간이 길 때 이 칠판에 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2글자가 되는 원리는 한자 원리하고 우리 원리가 저는 공부를 하다가 느낀 거가 우리 훈민정음 한글과 한자가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천지인의 원리, 원방각에 대한 원리가 기본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글자에서 아주 중요한 건 한 글자고 그 다음에 분리가 돼서 거기서 뜻을 담기 시작을 하면서 2글자, 3글자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된장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된장이 뭐죠? 장은 장인데 된입니다. 되다는 게 뭐죠? 습기가 없고 물기가 없는 걸 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된장이에요. 간장은 뭐죠? 장인데 간이에요. 간이 들어간 것이 장입니다. 물만 있는 건데 거기다 소금을 넣어서 간이 들어가 있어서 간장입니다. 우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수염도 똑같습니다. 이게 한자하고 우리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예. 콧등, 콧마루 이렇게 분리가 돼서 가듯이 한자도 한 글자에서 2글자, 3글자로 계속 붙어서 갑니다. 그 원리가 모든 면에서 원리가 같은 것이 훈민정음 우리 말과 한자가 아주 비슷한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도 한번 보시면 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콧마루라고도 하고 콧볼이라고도 얘기하고 콧구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코털도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분화가 돼서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로 이어져서 가는데 마루라는 뜻은 여러분 아십니까? 마루. 마루는 높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지면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제일 높은 데가 들마루입니다. 들판을 쭉 가다가 들이 쭉 올라갔다 내려가는 곳이 언덕 같은 걸 얘기할 때 그걸 들마루라고 얘기합니다. 산에 산마루가 있습니다.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제일 높은 곳. 용마루가 있습니다. 그 마루는 높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집, 한옥에서 제일 높은 데를 누마루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높은 걸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한 글자가 두 글자, 세 글자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수염도 제가 말씀드렸다 말하는데 수염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수입니다. 여기 수. 예. 여기가 염입니다. 구렛나루가 염입니다. 그래서 수염입니다. 수염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수는 여기고 염은 구렛나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옷도 똑같습니다. 의는 위도시고 상은 치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완전히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의상 그러면은 뭐 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만 모든 언어는 변천되어 간다는 것. 네. 진짜 우리는 놀랍도록 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고대 국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동북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우리 제야사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정신이 있었길래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를 세운 분들은 한결같이 도를 닦은 분들입니다. 도인들이고 선인들입니다.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건국기념에서부터 모든 체계적인 것도 음양 오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소리 글자인데 분명 소리 글자입니다. 이 소리 글자인데 놀랍게도 뜻 글자에 가깝도록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성에 무진장 의미를 두고 있는 글자가 우리 한글입니다. 이 한글은 다른 어느 나라, 종성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죠. 세계에서. 종성 가진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중국? 종성이 니은, 이응밖에 없습니다. 리을은 얼 그래가지고 다음 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글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성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고 8자였다가 지금 줄어서 지금 7글자로 됐지만 7글자에 여기에는 모든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여러분들이 조금 덜 재미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종성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에다가 쭉 종성을 한번 다른 걸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있는데 보십시오. 가자에다가 기역을 붙이면 각입니다. 이 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서리가 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각도를 얘기할 때도 그런 거 각입니다. 간은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금을 얘기하는 간도 있고 이 장기로서 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쭉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가, 간, 갓, 갈, 감 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하문으로서의 감도 있고 우리가 나무에 열리는 과일로서의 감도 있습니다. 갑이라는 뜻도 한자의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갑, 두갑하는 그 셀 수 있는 그 단위로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쭉 보세요. 가, 간, 갓, 갈, 감, 갑. 갓, 강, 갓, 다 똑같은 발음이 되죠. 결국은 갓, 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로. 이 뒷글자 이 종성의 뜻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줬습니까? 근데 세계에서 종성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는데 문자에서 종성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로 나눠져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자는 한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체화되어 있는 게 한자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뭉쳐져 있지만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종성이 없습니다. 가나 종성 없습니다. 중국의 간자책 종성이 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종성이 있어서 위대한 글자가 된 겁니다. 위대한 글자가. 그 다음에 소리 글자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재미 삼아서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엉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 엉. 여러분들 엉의 뜻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엉. 엉이라는 것 붙은 글자는 은근히 많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엉성. 엉망, 엉망이다, 엉성하다, 엉망진창, 엉뚱, 엉겹결. 이 엉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어떤 축이 있다면 정상에서 벗어난 걸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관례,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엉입니다. 그래서 엉뚱하다, 엉성하다가 뭐죠?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엉성한 겁니다. 엉망이라는 건 뭐예요? 정상에서 많이 더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정상과는 거리가 멀게 지멋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이 같은 뜻이고, 엉뚱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조금 독특하게, 생뚱맞다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엉격결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표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엉입니다. 또 엉덩이라는 말이 있죠. 그 엉덩이는 무슨 뜻일까요? 왜 엉덩이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이겁니다. 엉덩이. 와, 무슨 뜻일까요? 엉은 정상에서 벗어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정상에 쫙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죠. 서 있는 게 뭡니까? 척추입니다. 척추에서 벗어난 것을 엉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덩이는 뭐죠? 엉덩이 여기 살덩어리 2개가 있는 겁니다. 살덩어리 2개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정상에서 벗어난 살덩어리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엉덩이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쟁이와 장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말은 들어가서 보면 아주 재밌고 그 깊이를 알면 놀라워합니다. 진짜. 야, 유연성도 대단합니다. 우리말의 유연성은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면서도 제가 밥 먹고 남는 시간을 이런 데 할애를 해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연구하는 재미도 있는 거죠. 네, 보시면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는 진짜로 불편한 글자입니다. 보통 불편한 글자가 아닙니다. 영어는 모음이 없는 글자예요.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당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개밖에 안 된다고? 계산해봐. 아에 이, 오, 거기다가 Y, I. 근데 놀랍게도 7개가 되는데 이는 Y와 I가 같이 씁니다. 우는 뭐죠? W와 U가 같이 씁니다. 그럼 빼버려요. 그래서 I, O에 의해요.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5개 한번 살펴보세요. 아, 이, 오, 에, 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는 뭐 밝혀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보시면 이게 단모음, 단모음이에요. 에는 중모음입니다. 그럼 단모음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중모음이 어하고 이가 붙어 있는 거니까 에는. 그럼 우리말 걸 보시죠. 단모음만 10개가 있습니다. 단모음만. 아니 여기는 중모음까지 다 합해서 5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단모음만 10개예요. 중모음 계산하면 이건 뭐 숫자를 얘기할 수도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기계 막힌 언어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조사 발달이 기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자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자는 뜻글자와 소리글자가 같이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파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간, 어미, 전문적인 얘기는 뺏겠습니다. 어미가 너무 발달해서 그것을 파랗다, 푸르르다, 파르스름하다 이런 거로 가는 거가 어미 발달이 기계 막혀서 그런 건데, 너무 전문적인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저하고 혹시 더 궁금하다 그러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술값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게 한글과 한글의 유사성 이런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는 한 그림에도 소리 글자임에도 의미를 너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글자, 소리 글자에 어떻게 뜻 의미를 영어의 몇 배 정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에 원리는 천지인 원방각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근데 저는 이 우리말을 훈민정음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놀라운 세계를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뚱맞은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원인은 제가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얘기하지만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봅니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한글과 유사한 글자가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입니다. 여기 인토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적어서 인도의 구자라트 지방에는 한글과 유사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기원전부터 이 글자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글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신대 문자는
이 근대 100년 전 것도 있지만 기원 전 것들도 많이 신대 문자가 발견됩니다. 이것도 우리 한글과 너무나 유사성이 강합니다. 유사성이 강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를 두 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주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과 유사한 말들은 가장 제가 많이 유사한 거는 어느 나라냐 꼽을 수 있느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도 지방에 있는 타밀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얘기할 때 나, 너, 아버지, 어머니, 오빠 이런 것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다, 오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가다가 우리말을 쓰네? 오빠, 아빠, 엄마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하고 다르게 생긴 전혀 다르게 생긴 인도 사람들이 그 말을 쓰고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처음에 접하게 됐을 땐 이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의 학자가 공항에서 어느 공항인지 지금 몰라요. 저도 유튜브에서 확인을 한 건데 이분이 거기에 적은 글입니다. 공항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뒤에서 한국말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가는데 발을 띄는데 다시 한국말이 계속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래 돌아서 보니까 역시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인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한국말을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하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 인도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말을 쓸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바로 인도 동남부에 있는 타밀족들이 쓰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양반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개 이상이 넘으면 무조건 같은 종족이라고 봐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200개 한번 따져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집, 학교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200개가 같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같은 종족인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수메르 아시죠? 수메르. 수메르 문명이 동쪽에서 왔다는 것들이 이들이 기록한 내용에도 천산을 넘어왔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손을 모시는 것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3에 대한 숫자에 대한 숭상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수메르 문명인데 수메르에서도 언어를 보면 우리하고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건 학자들이 지금 연구해서 나온 책들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인디언들은 아시잖아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게 나온 겁니다. 9,000년의 역사를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더라. 미국 인디언들이. 그럼 우리 역사라는 것이 기껏 해봐야 4,000년, 3,000년. 우리 역사는 기껏 해봐야 뭐 2,000년, 고구려 백제 신라 이후로 치면 2,000년도 안 되는데 이런 짤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인디언을 자기들이 자료조사를 딱 해보니까 인디언들이 살던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9,000년이 넘었더라. 근데 거기 보니까 상투를 하고 있고 쪽을 젓고 쪽 짚는 비녀까지도 있고 상투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지게도 있고 맷돌도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발견해.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거라. 이걸 똑같이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인디언하고 똑같은 비슷한 언어를 사용을 하고 풍습을 같이 가진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습니다. 한국입니다, 분명하게. 그럼 이런 것이 왜 거기까지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오늘 제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카로 일대, 우리의 역사 근원이 바이카로 일대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그 일대에 사는 분들 중에서 우리하고 언어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티벳이 우리하고 유사성이 많은 것도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언어를 같이 하고 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고대에 분화가 돼서 나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상원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가 정리되어 있는 문자로서는 산스크리트어를 넘어가는 문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는 우리말 사투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를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언어와 전라도 언어와 경기도 언어의 일부가 옛날에는 좀 많이
도별로 좀 달랐는데 그 언어들이 지금도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보면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레자 아닙니까? 니자고 애자고 리자고 리. 요건 좀 뭐라고 얘기하기 좀 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합니다. 애자, 커, 레, 웨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글자 같지 않습니까? 레, 리, 에, 리.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 구자라트 지방에 있는 곳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우리하고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언뜻 생각 안 나실 수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언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림토라는 것도 사라지게 된 가림토 문자를 고대에 만들었는데 사라지게 된 동기는 받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받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에 넘어간 것이 이쪽 지역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아주. 리자하고 지자도, 지자 비슷하고 이것도 지자를 좀 특별하게 뜬 것 같기도 하고 리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몽고 파스파 문자입니다. 이것은 중국 각골 문자고요. 여러분들 중국 각골 문자 이런 게 있다라고 상상이나 해보셨겠어요? 이거? D, E, D, E, D, D, D. 이것도 다 받침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침은 근래에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래에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훈민정음 만들어지면서 그때 생긴 것이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언어의 유사성을 가진 나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같은 문화권에 있었던지 아니면 같은 종족이 분파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오. 더, 미, 나, 마, 다. 야, 너무 비슷합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렐더러, 날더러, 렐더러 뭐 그런 비슷하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간판에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인도 구자라트 지방에 있는 간판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이게. 에리 리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이런 묘한 점이 아직도 지구상에 우리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이나 종족들이 아주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고대 한 군데에서 나아간 우리와 같은 종족, 민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림토 문자입니다. 이건.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기만 하기 바랍니다. 38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나 현재 훈민정음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10글자만 빼면 훈민정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자는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